루마니아 출신의 콘스탄틴 버질 게오르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44년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독일로 건너갔다가 연합군에 의해 감옥에 투옥됐고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파리에서 쓴 25시라는 소설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런 그가 1974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고향이라 생각한 그는 이후로도 4차례나 더 방문하면서 한국은 내 마음속의 왕자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찬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원문을 좀 보자면 내 마음의 왕자들이여,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를, 내가 내 조국에도 쏟지 못한 정열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바치지 못한다면 신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1992년 6월 22일 눈을 감기 전까지 집 정원에 한국인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심어두고 틈날 때마다 바라보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조금 결이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약 40년간 중국에 살며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그게 대통령으로 할 소리냐는 핀잔을 주기도 했던 그녀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베롤 키우니키우니라는 여왕개미가 다스리는 도시 벨로캉, 이 거대한 도시를 창조한 인물은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1991년 출간한 개미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회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단번에 세계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랐죠. 1993년 한국에서 출간한 이후 140만 부를 팔아치웠고 첫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 차별화된 시선, 기상천외한 기지로 독자를 사로잡은 소설 개미에는 의외로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3부 개미혁명에는 주인공 진리와 함께 활동하는 밴드 일곱난쟁이의 드러머 지웅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는 강한 책임감으로 주인공 진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핵심 인물인데요. 비단 개미뿐 아니라 이후 출간하는 소설마다 한국인 주인공을 등장시켰는데 소설 신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소녀 은비를, 카산드라의 거울에는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예빈을 등장시켰습니다. 제3인류에 등장하는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히파티아 김은 단군의 진짜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한 연구를 내놓습니다. 이 모든 소설은 베르베르가 창작한 작품으로 모든 작품에서 복잡하고 난해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 과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비평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런데 베르베르와는 달리 아예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3편이나 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있습니다. 지난 1962년 미국 백악관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주관해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이자 1938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도 참석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케네디는 그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다정하게 물었고 그녀는 요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죠. 이에 케네디는 내 생각에는 동맹관계라고 미군이 한국에 너무 퍼주는데 그만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것 같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손 떼고 일본에게 다시 지배하도록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은연중 진심을 내비쳤는데 그녀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면전에 대고 불호령을 내렸죠.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증오하는지 모르느냐면서 그들은 가까이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있던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케네디는 쭈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농담이었다며 둘러대기는 했지만 케네디는 상당히 무안해졌던 겁니다. 은연중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까지 탈탈 털어버린 여인은 바로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미국인 작가입니다. 펄벅은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난 뒤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40년 가까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여길 만큼 애착을 가졌고 심리적으로도 중국은 그녀에게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한국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두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20대 중반이던 그녀와 존 로싱버기라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태어났습니다. 1910년 중국에서는 지적장애라는 것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치부 같은 것이었는데 그녀 역시 딸의 존재를 감췄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턱에 상당히 괴로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담아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으로 풀어냈죠. 딸을 키우며 경험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입양을 하게 되고 이를 좀 더 확장시켜 1964년에는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호녀라의 입양을 주선하는 펄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는 했으나 이 소설의 계기도 지적장애를 가진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요. 노벨문학상 수상 후 그녀가 집중한 것은 한국입니다. 이후 3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1951년 한국에서 온 두 처녀, 1963년 살아있는 갈대, 1968년 새해가 그것입니다. 특히 1963년작 살아있는 갈대는 1882년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선택했는데요. 한 양반가의 사대에 얽힌 파란만장한 삶을 집중 조명했는데 치밀한 고증 작업과 극적인 구성으로 대작 중에 대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덕분에 출간 직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뉴욕타임스를 비롯 많은 언론이 대지 이후 최대 걸작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이 소설을 통해 서양인들이 가진 미개한 동양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선진국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서문에는 한글에 대해 썼습니다. 세종대왕은 한문에 기초한 문어가 백성과의 편안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됨을 느꼈다. 그리하여 우수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창안하였으니 곧 한글이다. 한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간소한 문자로 생각된다.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발명하였을 때는 14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도 모음 하나가 삭제된 외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24자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의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음성학의 원칙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놀랍게 정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썼죠. 소설은 한미 수교가 이루어진 1882년부터 1945년 광복 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까지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안동김 씨 4대 일가의 투쟁을 그렸습니다. 구한말의 관료 김일한이 주인공이지만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펼친 그의 아들 김연춘의 활약이 중심인데요. 살아있는 갈대라는 제목은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김연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 소설을 쓴 것은 미국과 중국의 식품기업과 제약회사를 설립해 독립운동단체를 지원한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죠. 이미 중국에서 40년을 거주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그녀는 그들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소설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녀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후부터 한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 중 최초로 한국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조지 맥튠이라는 인물로 보지만 펄벅 여사는 그 훨씬 이전인 1920년대 중국 진링대에서 여운형, 엄왕섭 등의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중국 신문에는 한국은 마땅히 자체해야 한다며 한국의 독립을 지지함과 동시에 자신이 설립한 동서협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죠. 1941년에는 자신이 조직한 동서협회에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고 그녀 역시 한국을 알자 2,500만에 잊혀진 친구라는 주제로 연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인의 밤 행사를 열어 직접 아리랑을 부르며 독립쟁취를 독려하기도 했죠. 출생 직후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40년을 보냈음에도 마오쩌둥이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왜곡한다며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정작 미국은 그녀에게 친중 인사라는 낙인을 찍었고 FBI는 무려 300페이지에 달하는 그녀의 사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국인 미국도 마음의 고향인 중국도 모두 그녀를 버렸을 때 그녀는 한국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1960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그녀는 경주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지게에 짐을 잔뜩 진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왜 소달구지에 타서 가지 않고 짐을 지고 걸어가느냐 물었는데 농부가 말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힘겹게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를 위해 짐은 제가 지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모습을 본 그녀는 귀국 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며 두고두고 회상했다고 하죠. 또 하루는 늦은 가을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몇 개 남아있는 모습을 궁금하게 여겨 감을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동행 중이던 한 기자는 까치밥이라고 해서 겨울에 새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녀는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67년 소사희망원의 개원식 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던 그녀는 출생으로 고통받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다 1973년 한많은 생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죠. 한국인으로 태어난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에 맞지 않았던 파란 눈 외국인이 있었다는 점이 기분 좋으면서 참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